속인 거잖아요. 국민들을 속인 거고 다 정부를 속인 거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국조위 멤버들하고 다시 만나고 따로 네. 이제 나를 면담하러 와서 개인 나보다는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이하경 위원장하고 그 당시에 발언했던 의원들. 네. 그것도 보시는 화면에서 얼굴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이득신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 국정감사 산자위 국정감사 다 끝나셨죠?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산자위 국정감사를 마치시고 지금 저희 서울의 소리와 함께 국뽕 뉴스를 전해주실 우리 이성만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네, 그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님 그 시정연설이 있었잖아요. 예. 저는 어떤 연설의 내용도 참 좋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야유하고 막 비난하는 그 국진당 애들의 행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오는데 그 국회로 들어오는데 그 이제 그 청와대 이제 그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면서 몸을 수색했다는 거예요. 주호영 대표를. 청와대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원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럴 수 있느냐? 하려면 다 하든가. 왜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느냐? 이거 좀 의도적인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항의가 있었고 이게 그쪽의 주장이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의장은 이제 박병석 의장은 그렇다면 요거를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사과시키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이제 약간 좀 소란스러웠죠.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시정 연설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는 좀 그런 뭐 야유하는 이런 소리는 좀 잦아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내용,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시정연설의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정연설의 맥락은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하면서 이 예산 편성안은 어떻게 쓰여 있고 이거를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뭐 이런 뜻인데 전체적으로 첫 부분은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미중유의 그 사태 속에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하게 국민의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당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진짜 국민들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협조와 힘을 바탕으로 잘 극복해 나왔고 경제와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 8월 달 이후 들어서는 역대 최고의 외국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그렇군요. 그 내용도 되게 좋아요. 보통 이제 R&D라든지 핵심 기술이라든지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한국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런 투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자면 반도체, 그다음에 뭐 가전,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도 주력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뭐 바이오 이런 것들에 수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내수는 지난 8월 15일 날 사건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오히려 수출이 증가하면서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자신감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뉴딜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포용과 성장을 같이 하면서 안정적인 포용 정책 내에서 뭐 그린 뉴딜, 뭐 디지털 뉴딜 등 뉴딜 산업을 시작해서 미래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미에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말미에는 좀 국회가 협치했으면 좋겠다. 좀 이게
당리당략으로 항상 이렇게 싸우고 이러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가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좀 안을 만들어 달라.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공수처에 대한 문제도 협조를 바란다는 뜻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를 주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 야유가 이번엔 국민의힘 당입니다. 예. 거기서 좀 야유가 나왔었는데 내용적으로는 저는 좀 대통령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네. 또 일본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꼭 집어서. 어떤 얘기를 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확실히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소부장, 뭐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이런 거에 투자를 확대해서 국산화율을 높이겠다. 그래서 일본을 또 콕 집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 있는 연설,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세 가지가 좀 삼박자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 의원님 이번에 첫 국정감사이셨죠? 네. 의원님 산자위. 네, 산자위. 산자위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거였었어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여야가 서로 대결하는 큰 이슈는 월성 1호기 문제입니다. 월성 1호기 문제. 예.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폐로를 할 때 지난 20대죠. 20대에서 이거 좀 폐로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 우리 감사원에 감사를 맡기자. 예. 그래갖고 여야가 합의를 봐서 20대에 감사를 의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18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감사원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를 해서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산자위에서 이제 여야 의원 간 좀 공방이 있었죠. 근데 뭐 내용을 보니까 뭐 그겁니다. 이게 폐로를 할까 말까 하는 문제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또 국민의 수용성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데 안정성하고 국민의 수용성은 이 감사원에서 판단 못 하겠다. 예.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부분에 평가한 거를 보니까 산자부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수원의 입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수원의 얘기도 옳지만 좀 이 가동률을 좀 더 높게 본다든지 또는 연료의 비용을 좀 낮게 보면 경제성은 좀 높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문책한 건 없고 그냥 한수원 이사장한테 좀 주의를 준 정도로 끝났는데 거기에서의 경제성 문제를 가지고 뭐 청와대가 시켰느니 마느니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거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래서 행정법원에서도 이거는 이 폐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 1호기 폐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고리 1호기도 폐로를 했거든요. 폐로를 할 때도 경제성은 괜찮았어요. 근데 안정성이 문제가 됐죠. 또 월성 1호기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월성 1호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 월성 1호기는 폐로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고 뭐 이것을 뭐 청와대가 뭐 명령하고 자시고 뭐가 있냐. 그렇죠. 이미 정책적 판단을 이미 한 상태에서 들어온 거고 그런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역시 이거 폐로해야 되겠더라라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은 주제 하나는 2년 전에 우리 서부 발전소 태안에 있는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제 서부 발전 소속인데 거기에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회적 문제가 돼서 특조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해. 그렇죠. 그때 구성된 걸로. 이런 비정규직의 사망 사건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특조위에서 이행사항 이렇게 이행사항을 제안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 점검하게 돼 있거든요. 점검한 것이 좀 부실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네. 우리 뭐 관계자들을 네네. 많이 질타를 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산자위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검색해 나가면서 이 이행 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따질 생각입니다. 네네. 예. 지난 월요일, 일요일인가요? 일요일 날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망이 예. 발표가 됐어요. 쓰러지고 나서 한 5년,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망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되자마자 상속세 얘기가 나오고 또 국민의힘 당에서는 상속세를 뭐 깎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발표된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상속세가 뭐 10조 8천억, 11조 뭐 이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데, 뭐 상속 총 금액이 17조, 예. 그다음에 뭐 상속세가 1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상속세를 깎아줘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나라가 이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틀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럼요, 그 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뭐 고무줄 뭐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더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그룹이 가지는 특히 전자 우리나라의 근간 기업이면서 그 위치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주식을 전부 다 뭐 매각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보다는 오히려 이 상속이 좀 국가적 차원에서 잘 좀 유지될 수 있도록 네. 이런 주식 같은 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또 정치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모색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삼성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삼성에 기여한 부분은 없나요? 분명히 그것도 존재하잖아요. 국가가 삼성에도 기여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자신들이 혼자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온갖 노동자들의 힘과 땀이 어울려서 성장을 한 건데 왜 세금을 왜 깎아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깎아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럼요, 당연하죠. 깎아준 네. 건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상당 부분이 주식 보유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세금을 낼 거냐 이런 차원보다는 잘 평가해서 주식을 받아서 네. 이 주식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네. 삼성이 우리나라의 중심 기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그렇게 예,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예. 자, 좀 질문. 진짜 이제 오늘 지금부터 본격적인 국뽕 뉴스. 네, 국뽕 뉴스 질문 드릴게요. IMF 발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2위라고 이렇게 발표가 된 게 있어요. 네, 자료 화면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 성장률 2위 이게 의미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네. IMF에서는 이제 전망을 하는데 네. 그 세계 각 나라를 전망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9% 정도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OECD 국가, 소위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는 리투아니아가 마이너스 1.8로 1등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1.9로 네. 한 2등 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네. 그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다 마이너스 5%, 7%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IMF가 평가를 한 게 그렇고 네. 또 OECD 자체에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제일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죠.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감옥 갔다가 지금 오늘 예. 우리 초심님이 우리 입장하고 초심님 감옥 갔다가 복귀 방송, 감옥에서 복귀하는 방송. 쫓겨나가지고 지금 왔는데 예. 그래 오늘 국뽕 방송 하러 오셨는데 제가 쫓겨나서 국뽕 방송에 이렇게 같이 하려고 빨리 왔습니다. 예. 조심님 그 상황 설명을 우리 모르시는 네. 분들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 다른 게 아니고 그 2017년도에 이명박 그 구속 농성했잖아요 저희가 예, 그때 예. 합법적으로 집행 신고하고
그 도로 한 켠에다가 작은 천막 하나 치고 했더니 신현이 그 당시 강남구청장. 당시 구청장이 구청장이었죠. 엄청나게 우리를 핍박을 하고 아예 그냥 거기다가 강남구청에 용역대를 세워놓고 천막만 치면은 걷어가고 하루에 3개를 걷어가고 또 파라솔 쳤더니 그래가지고 천막 하나에 50만 원 과태료, 파라솔은 8만 원. 그리고 과태료 물리더니 그걸 또 고발까지 해서 내가 1심 재판이나 검찰서 그걸 기소한 자체도 원래 도로법인데 또 재판은 도로교통법으로 했어요. 아, 도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은 또 도로교통법. 이상하게 1심에 그래서 2심에서 이건 법령부터 틀렸다. 이건 도로법이다. 그 도로법은 그 길거리에 물건 적치해 놓은 걸 도로법이잖아요. 도로교통법은 이제 차 다니는 데인데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법령 자체가 틀렸는데 이놈의 재판관들이 내가 1심 때도 가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2심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2심에도 그게 법이 기소가 잘못됐으면 그건 무지로 해야 맞는데 그렇죠. 끝까지 100만 원을 유지해 가지고 돈이 썩어도 못 낸다 나는 이런 돈은. 그리고 이제 어제 살로 갔는데 벌금을 누가 내는 바람에 쫓겨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쫓겨나서. 아주 편하게 그 이명박이 있던 거기서 좀 이따가 왔어요. 동부구치소 이명박이 있다는. 이명박이 뭐 10층인가 11층에 있다는데 나 10층에 있었어요. 예. 이따가 지금 왔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이제 그 산자부 산하에 많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예. 뭐 가스공사, 뭐 석유공사, 뭐 자원광물공사, 석탄공사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점 기업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태어나는 게 그게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익은 크지 않아도 망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다 적치금이 좀 있었어요. 내부 보유금이.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원외교 하신다면서 전부 다 이 공사의 자금들을 끌어서 갖고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한 20조 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사가 멀쩡한 게 없어요. 이번에 한 어디 자원 그거 확보한다면서 투자한 데 보니까 1조 얼마가 적자 났는데 올해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적자던데. 그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니켈 광산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이제 거기도 이제 코로나가 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잘 관리가 안 되는 좀 극빈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산 채굴 자체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에 대한 이익인데 기간 동안 이거 일을 못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뭐 그 캐나다와 투자한 뭐 하비스트 그 이제 석유 해전 바다에서 석유를 퍼내는 그런 유전인데 실제 파보니까 그 석유가 나오긴 나오는데 물이 90%랍니다. 물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적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래서 그 평가액이 참 마이너스 20조 됐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명박한테 그 양반 참 5년 더 했으면 우리나라 필리핀처럼 됐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멀쩡한 그 공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적자 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고발을 했죠. 네. 이게 이제 우리 정권에 와서 고발이 됐으면 그때 이제 뭐 처벌도 받고 그랬을 텐데 주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4대 비리 중에 하나로 자원외교 비리 문제를 이제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고 그거를 고발을 했죠.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에서 다 무혐의를 때린 거예요. 참 이거 그러니까 이 국가의 재산을 엄청나게 손실을 끼쳐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책임지는 없고. 사람은 아무도 없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의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임직원들이야 선임자들이 한 거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러냐 뭐 이런 태도고 그래서 참 답답함도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참
이거 국뽕방송에서 어두운 얘기하겠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 다 짚어내고 아까 삼성 그 상속세 얘기도 나왔지만 아마 박근혜 정부나 이런 때였으면 상속세 깎아준다고 벌써 상속세를 벌써 우회 상속을 다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미 그렇죠. 이미 그랬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 상속이 마무리 다 된 다음에 죽음을 발표한다니까요. 이게 이 문재인 정부가 워낙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우리 IMF 우리 국방방송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자료를 1분기, 2분기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예요 경제 성장률이. 근데 3분기 때는 이 플러스로 전기 대비 플러스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IMF에서 발표한 게요. 지금 마이너스 올해 4월달에 마이너스 1.2%, 올해 6월달에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 있는데 10월달에도 일단은 마이너스로 발표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망치가 전망치죠, 전망치. 내년에는 내년에는 3.4%, 내년 4월에는 3.4% 성장률,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IMF에서 발표를 했네요. 근데 이미 3, 4분기. 그러니까 3, 4분기라면은 7, 8, 9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플러스예요. 이미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왜냐하면 저거는 자기네들이 IMF가 전망치로 얘기를 한 거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바로 알잖아요. 근데 IMF 같은 경우는 외국이니까 한참 늦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지금은 얘기를 해도 전망치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 4분기 그 플러스로 됐고요.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절 그 행사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경제가 위축이 됐잖아요. 내수가 위축이 된 가운데서도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근데 이상만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긍정적이면 대한민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칭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10시에 문재인 대통령 아까 그건 했어요. 아니 뭐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제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검문을 했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피켓 이렇게 손 피켓 싸운 거는 미리 준비했지.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국뽕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게 나라냐 하는 사람들한테 좀 보라고. 지금 나라꼴이 제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3, 4분기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역대로 외국인의 직접 투자 한국에 대한 그것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내용도 되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공장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핵심 역량은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소들이 많이 한국으로 왔어요. 연구소들이요? 세계 다른 나라의 연구소들이? 다른 나라의 연구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게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 게. 연구소도 오고 핵심 산업, 핵심 생산품 이런 것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왔습니다. 지금 또 OECD에서 발표한 게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 1위 이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1위라고. 이거는 언제 발표가 난 거죠? 이게 지금 뭔가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6월이죠. 지난 6월 그게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SDSN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유엔 산하 기구예요. 유엔 산하 기구인 SDSN에서 보고서를 6월 달에 냈습니다. 6월 달에 냈는데 OECD 국가 중 한국을 코로나 모범 사례로 꼽아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평가를 했어요. 100몇 명당 100만 명당 몇 명이 죽었는지 뭐 이런 거를 갖고 그 방역에 관련 지수를 갖고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수치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1등을 한 거죠.
실제 이제 OECD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대상 국가가 OECD 그리고 유엔 산하기구에서 발표를 한 그러니까 거고요. 유엔 산하기구에서 발표했으면 이게 공신력이 있는 그럼요. 자료인 공신력 있는 자료죠. 하여튼 이렇게 많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 국뽕 뉴스를 하고 있잖아요. 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신문에 자세히 안 나오고. 그러게요. 나쁜 것만 있는 것 마냥 이게 나라냐 하고 피켓을 미리 준비해 놓고 주호영 원내대표 일을 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보이려고 그렇죠.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한 몇 년 전인가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1인당 그 GDP,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데는 미국, 그다음에 2위를 한국을 꼽았어요. 2050년이요? 2050년에. 2050년에.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일본의 총 그 생산량, 한국의 총 생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5배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일본의 1인당 GDP가 높아서 전체 국가의 총 규모가 한 2.78배 정도 돼요. 그런데 2050년에 되면 인구가 2배 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1.4배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국토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따지면 미국의 80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인구는 7분의 1이고, 인구는 7분의 1인데 거의 지금 경제 규모는 한 우리나라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이 한 20조 달러, 우리나라가 한 2조 달러 정도. 약간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80분의 1의 면적을 갖고 나서 현재 상황이 그렇고 나중에 가게 되면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격차가. 미국의 격차가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계화에서 찾습니다. 세계화,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냥 우리들끼리 수덕수덕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질 좋고 값싼 부품을 들여다가 그거를 맞춰서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싸고 질이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모듈화, 여러 부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 설계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제일 실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일종의 원청 아니에요. 부품 회사들은 하청이고 원청에서 안 사주면 거기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하청이 불안감을 느껴서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일본의 불화수소, 불화수소 이런 게 생산하니까 모리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경제 보복한다고 했는데 지네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하청이 원청 보고 원청 보고 나 물건 안 팔아 이렇게 대등골이에요. 그러니까 원청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 그럼 팔지 마. 그래서 다른 데서 그걸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걸 다른 데서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이 소부장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불안감이 되게 큰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한국에 납품 못하지 않을까. 일본 정부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온대 이쪽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다 왜냐하면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같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의 부품을 잘 모아서 그거를 세계 제일의 제품을 만들고 그 원청이 된 거예요. 삼성전자 같으면 구매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해낼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미국과 같이 드넓은 국토와 역동성, 세계 지배적인 군사력 이런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 지난번 주에 나오셔서 말씀했듯이 대한항공이나 뭐 현대상선 단 망한 대한항공인 줄 알았더니 흑자를 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아니 무슨 냈습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네,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네, 상반기에 그건 발표를 했죠. 네. 대한항공이 이제 흑자가 난 이유가 지금 이제 방역이 우리나라가 방역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화물을 수송. 근데 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잘 몰라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나 현대상선 그 이런 얘기 물류 때문에 흑자난 그러니까 거. 이제 이 동아시아에 서로 경쟁하는 공항들이 있어요. 허브공항으로 경쟁하는. 허브공항으로 이제 대한항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푸동공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 일본의 동경의 나리타 공항 이런 데들이 경쟁하는 공항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 네, 대한항공.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대한항공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 인천공항.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는 그 코로나가 창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종사자들. 아 코로나가 창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물건을 거쳤을 때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중국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어에 코로나 물질이 붙어서 왔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를 거치고 오면서 물건에 그런 코로나 물질이 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받는 나라도 찜찜한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종사자로 가는 것도 그렇고 싫고 그러다 보니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냐 하니까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올 수송물이 많고 한국에서 나갈 수송물이 많으니까 대한항공에서 그냥 여객선을 전부 다 화물선으로 바꿔서 그거를 대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도 생각보다 좀 아시아나는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좀 아시아는 지금 뭐 이게 뭐 좀 매각이 돼야 되는데 좀 매각이 지금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못하겠다, 못 사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이제 어려운 처지인데 그래도 현금흐름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시아나 자체는 여객보다는 그래도 화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방역이라는 것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뽕방송 맨 요즘 방송하면 막 비판만 하는데 이렇게 흐뭇한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이성만 의원님 모시고 지금 국뽕 뉴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알려지지 않은 이런 국뽕 뉴스 좀 많이 좀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 순위 1위인데 1위로 됐죠. 2위가 라트비아고요. 근데 독일이 19위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해 마지 않는 독일이 19위, 미국이 28위고요. 스페인이 33위거든요. 제 자료에는 아예 안 나와. 일본이 6위, 일본 6위요. 네. 뉴질랜드가 9위. 뉴질랜드가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잘한다고 하는데도 뉴질랜드가 9위네요. 네. 그다음에 핀란드도 잘한다고. 덴마크가 12위. 네. 핀란드가 14위. 지금요 유럽은 난리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이랍니다. 미국은 8만 미국은 8만 명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방역에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나라들이. 가장 실패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단 네트워킹이 잘 돼 있잖아요. 이 기반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 핸드폰을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러니까 99.8 얼마가 다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다 읽고 문맹률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등 무료 와이파이 등 통신망이 가장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가더라도 미국도 통신망이 잘 됐다는 미국만 가더라도 조금 벗어나면 이 통화가 안 돼요. 잘 무료 와이파이가 안 돼요. 예? 이거 검색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어느 시간대나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쉽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집단 이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국민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어려움은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참 결집된 국민성을 갖고 있잖아요. 시민의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그렇지. 같은, 예. 그다음에 뭐 태안 앞바다에 그 네네네. 기름 유출됐을 때 저거 우리 닦아서 극복해야 그렇죠. 된다. 예.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극복 의식이 시민의식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문맹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거기 글 모르는 사람들. 글 모르는 많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킹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하는데 거기 뭐 노숙자들도 많죠. 이런 사회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민의식을 갖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갖고 참여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공동의 위험이 처했을 때 우린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가상적인 얘기입니다만 전쟁을 해서 한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 시스템이나 뭐 군사력 이런 거는 뭐 자기네들이 좀 우위에 있을 수 있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단합되는. 예? 이게 정권의 불이익을 보고 수백만이 한꺼번에 모여서 함성을 지르는 수천만이. 그런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행주산성 그 아줌마들이 그렇죠. 돌 나르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역사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백성들이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싸운 역사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국난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일어나잖아요. 의병이 민초들이 의병을 일으켰죠. 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 쉽게 말해서 군부 독재에 저항한 사람도 민초들이고 그렇죠. 네. 촛불 시민혁명도 민초가 했지. 어느 지도자가 어느 국회에 나와서 촛불 덮시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스스로 이렇게 국난에 국가가 어려우면은 들고 일어나는 게 민초였다. 이거는 우리 역사적인 사실인데 다른 나라에 그런 경우가 없나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 나가면 따라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그 영화 있습니다. 톰 크루즈. 예. 톰 크루즈. 톰 크루즈 나왔던. 그 이제 외국 일본의 새로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지옥의 토 영주가 전쟁하러 나가요. 전쟁하러 나가니까 농민들이 다 절을 합니다. 잘 전쟁하고 오라고. 근데 다 죽었어. 거기는 뭐 대포 있고 총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민초들이 그 농사짓는 백성들이 똑같이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지배계급 간의 싸움이지 민족, 우리 땅, 그다음에 우리 가족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연대 의식,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완전히 뭐 농사짓다 곡괭이 들고 나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외놈들 뭐 이러고서는 이런 의식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고 이렇게 된 거는 이 뭐 조선 시대든 고려 시대든 역사적인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의 민본 중심주의, 백성이 근본이라는 중심주의가 큰 바탕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이게 약간 됐는데 그래서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그걸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갖춰진 시스템 네. 이걸로 앞으로 뭐든 해도 잘 될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뭘 해도 잘 되겠죠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전을 통해서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그거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그것도 70년 만에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뭐 그 유럽에서 평가하는 건 어메이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이 문화 쪽에 뭐 BTS라든지 또 BTS가 가지는 그 가사의 내용 등이 굉장히 함께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퇴폐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댓글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감옥에 있을 사람이 여기 앉아 있냐 하는데 벌금을 누가 내서 예, 아까 얘기했듯이 쫓겨나서 급히 와서 방송하는데 구치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예, 쫓겨났어요. 편히 잘 있다가 왔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국뽕 뉴스는 사실은 우리 이런 우리 촛불 시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중도에 있거나 반대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경제 금방 망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 금방 망한다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됐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아니 이거 국회의원이신 분이 거짓말 할 리는 없고 그래서 직접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는 이제 일반 경제도 그렇지만 이 방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산도 우리나라가 잠수함도 만들어내요. 또 군함도 만들어내요. 또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예요. 약 2,000대를 생산했어요. K9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산하죠. K2 흑표 전차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전차라는 것을 다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거기다 KFX 전투기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다 만들면 전 세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좀 짝퉁으로 해. 그 다음에 우리입니다. 지금 K9 전차는 세계에서 지금 아주 그냥 그건 베스트셀러예요. 막 유럽 쪽에도 많이 사간대. 거기는 좀 여러 나라에서 사갔죠. K9 자주포 전차 말씀하시는 전차가 아니라 자주포. K9 자주포. 우리 K 방역을 많이 수출했다 또 뭐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 사례가 또 있나요? K 방역 우리 수출한 사례. 이제 진단 의료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진단한다. 그 다음에 환자가 판정이 됐으면 빨리 치료하고 판정이 안 됐더라도 2주간 격리, 그다음에 감시, 만난 사람 누구냐, 그걸 찾아서 그걸 추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프로세스화 시키고 매뉴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응을 했는데 이런 진단 키트 수출한 게 한 22억 달러 정도 돼요. 22억 달러는. 그다음에 뭐 마스크, 손소독제 뭐 이렇게 공짜로 준 거 빼고 그 돈으로 받은 게 한 33억 달러 이 정도 되고요. 아유 많네요. 이런 액수가. 물품적인 어떤 직접적인 수출 외에도 인식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분류하고 했던 그런 시스템. 드라이브 스루 같은 또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 워킹 스루 같은 거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 상태에 되면 이 핸드폰에 앱을 깔아요. 앱을 깔아서 이거를 수시로 전화합니다. 전화 받는지 안 받는지를 수시로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면 핸드폰 두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게 해서 수시로 받게 하고 일정 지역 범위가 벗어나면 경고음이 뜨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또. 그러니까 자가 격리되면 자가 격리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밖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되고 유럽에서 일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전체가 위기가 오면 좀 인간의 자유는 조금 줄이고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좀 평화로우면 좀 인간의 자유를 좀 넓혀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뭐 불필요한 논쟁거리로 유럽 애들이 자기들이 못하니까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얘기한 측면도 많아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무슨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국은 저렇게 방역을 잘하는데 미국은 왜 못하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교회에서 집회하면 군대가 뭐 군인들이 와서 안치하고 해산한다. 이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야 우리도 참 못해갖고 형편없지만 니네들도 문제 많다.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국제기구에서 이런 건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모범 사례를 따라가도록 해야지 모범 사례를 비판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거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참 묻지 못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궁금해요. 그 전에 우리 8.15 때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거의 500명이 갔잖아요. 그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은 끝났다, 이게 거지 이제 오역이다 이런데 그 정도까지, 그게 사람들은 한국 끝났다 하니까 기분 저부터도 나빴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 사실은 오역이었다 하는데 그게 오역 맞습니까 그게? 그게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이제 그 감시 분량의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명 감시해 그러면 쉽게 감시하잖아요. 근데 100명 감시해 그러면 이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 우리나라가 이를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무리 감시하고 관리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자꾸 그 새어나가는 구멍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면 미국에서 봤을 때 야, 니네 끝났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대단한 거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봉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는 봉쇄한 나라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극복해 냈다는 게 더 큰 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8.15 이후에 우리가 이걸 극복해낸 건 세계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더욱 놀라운 일이죠. 그 신천지 발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방역을 잘했을 때는, 근데 두 번째는 에이, 너희들 이제 봐라 1000명 2000명 늘어나면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지금 현재 미국 상황 같이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내고 지금 또다시 잡아낸 거죠. 이게.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었어요. 네, 많이 줄었었죠. 줄었었어요. 독일이나 이태리나. 그 봉쇄령 있고 나서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시 좀 풀리니까 다시 금방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되지 못한다면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극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기화 되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형편이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장기화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경제 활동에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필요한 물품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품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3, 4분기에 그 플러스로 돌아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 봐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아주 망가질 거다 했는데 갑자기 삼성전자의 그런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현대차가 잘 팔리고,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엉뚱할 거예요. 왜 이렇지? 이상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 국뽕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한테 좀 한 명이라도 들으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2차 대전 때 서로 싸운 나라들, 예를 들면 뭐 미국, 뭐 영국, 중국, 소련, 뭐 그것도 프랑스, 이런 나라는 승전국이죠. 그다음에 패전국, 뭐 독일, 일본, 이태리 이게 패전국인데, 이런 나라들만이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 다 물자를 만들었던 나라들이에요. 물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생활도 하고 수출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던, 나머지 나라는 그런 생산 능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독자적인 생산 능력을 개척한 나라 중에서 지금의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정도인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야, 오늘 제가 이 감옥 갔다가 국뽕을 맞으니까 더 기분이 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라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뭐 내부적으로 자원도 없고 또 부품의 한계도 있고 기술력의 한계도 있으니까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물건을 찾아서 서로 모으고 우수한 상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이제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세계 신용평가 기관이 세계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들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높게 보고 아주 안정적이다 하는데,
이 신용평가는 미국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다 거기는 다 한 단계씩 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신용평가 기관에서 지금 우리 평가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보통 있습니까? 이제 평가 단계가 이제 보통 뭐 트리플 A, 뭐 트리플 A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더블 A, 더블 A 마이너스, 또 A, A 마이너스, BBB 뭐 이렇게 네, 네, 나가거든요. 보통 투자 적격이 되는 게 최소한 BBB 이상이 돼야 돼요. 예? BBB 이상이 돼야 되고 실제 트리플 A 되는 나라는 뭐 몇 나라 없어요.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 정도, 나라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 네 번째 단계 정도 돼요. 아. 공이다. 뭐 피치라든지 S&P, 무디스라든지 공이 한 네 번째 되는데 그 AA 그룹에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밑에 있는. 아야 거기는 두 단계 아래. 그래요? 거기 두 단계 아래. 저기 토착 외국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거기는 두 단계 아래. 거기는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예. 그 정부 부채가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안 되고 경제 성장에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자금을 쏟아부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100조도 안 쏟아부었어요. 일본 그래요? 같으면 500조 쏟아부었어. 500조.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가 부양이 됐잖아요. 여하튼. 네. 예? 경제가 부양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니까 지금의 레벨이 안정적이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 다 한 단계씩 다 떨어졌어요. 일본은 안 떨어졌는데 일본은 부정적 네. 평가를 우리나라보다 두 단계나 아래에 있어요. 두 단계 아래에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내년에 또 혹시 나빠질 염려 없을까요, 우리? 우리요? 예. 우리 나빠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신용평가기관에서 장기적인 어떤 신용도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염려 이러다 또 내년에 나빠지면 어쩌나 이런 분들 계실까봐 안심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IMF나 OECD나 이제 그 국가들 그 IMF 또는 OECD에서 발표하는 게 한국의 신용도랄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제 그 동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외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경제 기초, 펀더먼털이라고 하는 경제 기초 부분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우리가 네. 수출을 뭐 일곱 번째, 여섯 번째로 하는 나라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별 차이 없어요. 경제 규모는 한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도 2.78배 차이 나도 수출량은 우리가 한 6천억 달러, 네. 6천억 달러 뭐 정도 하면 쟤네들 죄송합니다. 일본은 한 7천억 그 정도. 큰 차이는 없네요. 큰 차이가 그러면. 없어요. 예. 경제 규모에 비해서 수출 경제 규모는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는 수출에 대한 어떤 특화된 네. 이제 그런 체제로 돼 있죠. 예. 돼 있고 그런 건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는 있어요. 이 중소기업이 좀 열악하다는 점. 네. 예를 들자면 뭐 좀 기업은 사람을 구할래도 사람을 못 구하는데 실제 이 실업률이 젊은 실업률이 높아서 좀 문제되는 점.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영업이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취약한 구조. 뭐 이런 점에서의 취약한 점은 있지만 이거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영업 같은 경우에 이런 온라인 판매나 또는 뭐 대형 마트나 이런 게 안 들어왔으면 뭐 자영업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에. 그런데 또 뒤집게 생각하면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욕 먹을래나 이 대형 마트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값싸고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또 편리하게 구매하는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는 이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도 외부의 침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그 안에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업태와 또 다른 기술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도태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듯이 내부 경쟁 시스템은 경쟁 시스템대로 가더라도 그 탈락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포용 정책을 계속해야 된다. 사회 안전망을 네. 구축을 하고 또 고용 안전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쪽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죠. 지원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보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질의하면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중소기업 분야에 그 지출한 게 51조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붙은 거에다가 한 게 그러니까 1년에 한 17조 정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는 이 정책 집행에 약간의 미스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것만큼 빨리 회복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회복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 디지털 경쟁력도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IMD라는 단체에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이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화 됐다는 것은 뭐든지 다 데이터화 한다는 거예요. 네. 뭐든지 다 데이터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 딱 뜨니까 해가 조금 떴어. 8시구나. 이거 감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감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 날도 8시에 일어날 것 같아. 생활 습관이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아날로그야. 내 감으로 얘기하면 아날로그야. 배꼽 시계는 아날로그.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그건 아날로그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딱 떠니까 8시에 딱 일어났어.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8시 딱 버튼을 누르니까 8시에 딱 일어난 게 이성만 8시에 일어났으면 딱 입력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날 며칠 이성만 7시 55분에 일어났으면 딱 입력. 그 데이터화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건 디지털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활동에 일어나는 자잘한 문제를 자기 감으로 옛날에 철강석 쇳물 녹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녹았나 안 나갔나 그러면 이렇게 프리즘으로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이거 감으로 야 이거 한 1800도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아날로그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프리즘으로 봤을 때 이런 색깔 나니까 몇 도, 이런 색깔 나니까 몇 도. 이게 딱딱 데이터가 입력이 된 거예요. 네. 데이터가 입력이 된 다음에 딱 색깔 나오니까 몇 도다. 이렇게 딱 잡으면 그건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데이터로 하고 축적된 데이터 속에서 논리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도달했을 때 판단을 해서 정확한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네. 어려운가? 아니요. 근데 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관계 이런 걸 갖고 계속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2017년도에 19위, 2018년도 14위, 지난해 10위, 올해 8위라는 거예요. 급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막 2단계씩 이게 계속 이게 어쩌다 한번 요인에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쫙쫙쫙 올라간다는 얘기는 추진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변해가는 가속력 때문에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심지어 그 북유럽의 정말 강소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우리 밑에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근데 이거 우리가 아무리 얘기도 안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다니까. 거짓말이라고. 우리나라가 그 R&D 분야, 예. 우리 이제 이런 걸 다 데이터하고 뭐 이러려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뭐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R&D 분야에 대한 우리 국내 총 생산의 투자 비율이 4.8%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100을 생산해내면 4.8만큼 연구 개발비에 쓴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가 1위예요. 야, 이거 전 세계에서 그 전에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비를 많이 안 쓴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 난이도가 낮을 때는 연구 개발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해서 100개 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100개 오는 게 이렇게 100개 이렇게 낫지. 예? 이건 뭐 수준의 정도가. 근데 이게 고도화되고 우리가 거의 제일 높은 것 같아. 예.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는 창의로운 걸 자꾸 찾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다 국가 보조금입니다. 정부에서 국가 돈을 막 대줘. 뭐 반도체 굴기 뭐 20조 막 대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뭐 생산하면 보조금을 막 줘. 뭐 배터리 보조금 주고 뭐 디스플레이 다 보조금 주고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 활동하고 경쟁력을 갖기가 편하죠. 편하잖아요. 돈을 막 주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원래 그거 WTO 제소하면 문제 되거든요. WTO 제소하거나 말거나.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해왔던 역사가 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가 국력적인 힘이 뭐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막 이런 데 쫓아오는 거를 우리가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지면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니네들이 열심히 돈으로 쏟아붓고 값싸게 할 때 우리는 전 세계 최고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엄청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성장 속도가 막 생기는 겁니다. 이 반도체 같으면요, 옛날에는 비슷비슷했는데 우리보다 몇 년 뒤에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벌어졌어.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디지털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해 나가는 것이 역동적인 내부적인 방법론, 내부적인 이런 구동 동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네.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비 세계 1위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나 지금 이런 건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도 너무 자세한 건 또 물어보지 마시고. 정말 정말. 예, 오늘 국뽕을 맞으니까 제가 지금 힘이 펄펄 솟아오르는데. 얼마 전에 DKG라는 데 그 기관에서 발표한 코로나19로 가장 안전한 나라 세계 3위에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세계 3위라고 하면 코로나 100대 안전국가 세계 3위로 아니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DKG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보니까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이 자료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고 그 안에는 방역 효율성도 있고 또 거버넌스도 있고 그래서 6개 항목을 놓고 평가를 한 거예요. 단순히 뭐 이거 방역을 잘했다 뭐 아까는 이런 거잖아요. 아까는 이제 코로나를 제일 잘 극복한 나라다. 아까는 코로나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것들, 뭐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 뭐 이런 의약품을 뭐 진단 키트를 얼마나 행사, 뭐 이런 식의 개념에서 우리나라 당연히 1등이고 이거를 국가 전체 운용 체계, 뭐 가버넌스라든지 방역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놓고 평가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게 1위가 스위스고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들 뭐 독일,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어요. 중국은 좀 한참 아래고요. 한참 아래 아니구나. 일본만 밑에구나. 아니 스위스, 뉴질랜드? 네,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스위스하고 뉴질랜드. 한참 앞서가는 그런 선진국으로 지금까지 알고 생각을 있었잖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수준에 올라가 있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올라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아요. 1위 스위스하고 3위 우리나라가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이제 숫자로 보면. 다 1점 차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정말 다 밑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은요 순위 안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안전한 나라에 순위 안에도 안 들어와 있고요. 핀란드가 21위예요. 이게 안전한 나라, 모범 국가, 안전한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나라가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탄알, 총기 탄알의 매출액이 전에 비해서 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총기 판매, 총알이요. 네, 총알, 탄알.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의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나 보죠. 이런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좀 큰 편인데
우리나라에도 뭐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은 있는데 뭐 하여튼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가 100%다 오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칭송받는 나라로 또 발전하는 나라로 네.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정말 정확한 자료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방송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래도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섭섭하기도 해요. 그럼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러는지 도대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인데 뭐 위평체만 해도 정말 이거는 위평체 얘기 다시 한번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이걸 얘기잖아요. 내가 숫자를 어디 써왔는데 그러니까 외평채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플러스 금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 그 외평채는 말 그대로 이제 외환 네, 평가. 보유금,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외환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이제 IMF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외평채를 발행해서 그 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불안하면 그거 투자하겠어요? 그 채권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4억 5천만 달러 정도 규모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14억 5천만 달러를. 네. 그런데 사겠다라고 달려든 돈이 100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겠다니까 그렇죠. 뭐냐면 한국에서 발행하는 달러 표시 채권은 굉장히 안전하다. 그런데 이자 1원도 안 주는 게 0이에요. 그리고 0.1이면 10%를 주는 거고. 그런데 마이너스 0.059로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거의 0과 같지만 한 10,000분의 6 정도, 10,000분의 6 정도는 우리나라가 갚을 때 10,000원 맡겼으면 야 너 안전하게 네 돈 맡아줬으니까 6원은 나한테 띄고 너는 저 9,994원만 가져가. 그런 채권이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은요 라이브입니다. 지금은 10월 28일 3시 10분이에요. 라이브고요. 우리 초심님 때문에 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조금 혼돈스러우신가 봐요. 안내 좀 해요. 내가 그 동부구치소에 쫓겨나가지고 급히 와서 방송을 하는. 동부구치소에 가셨다. 어제 저녁에 들어가셨다가 어느 분이 벌금을 좀 대납을 해주셨어요. 우리 초심님. 그래서 오늘 아까 12시 정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급하게 또 여기 또 방송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국뽕 뉴스를 또 초심님께서 친히 진행을 하시고 싶으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산업이 엄청 크잖아요. 에너지 산업이요. 네. 에너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로 이거 어디 불은 누가 켜주고 다 지금 저희까지 멀리는 어떻게 가고 다 그러겠어요. 다 이게 에너지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전체 시장이 약 2,200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네, 전 세계.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400조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쓰이겠습니까? 석탄이나 화력이나 원자력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예? 이거 불을 보도 뻔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이미 2025년도 되면 이 화석에너지. CO2 나오는 그런 화석에너지 쓰는 차 못 다녀요. 네. 미국 같으면 30년.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로 재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쟤네들한테 수출을 하려면 화석오일로나 원자력 갖고 수출이 되겠어요? 재생에너지 쪽을 빨리 가서 선점하고 빨리 가서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래야 전 세계도 그걸 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산업의 중심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나라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데 그 상임위를 보면서 막 그런 거를 뭐 원전이 어쩌고 따지는 거 보면 아니 우리나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유럽이 먼저 했던 미국이 먼저 했던 세계의 트렌드로 잡혀가는 환경 속에서 과감히 거기에 뛰어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기술력이 없고 실력이 없더라도 뛰어들어서 열심히 싸워서 능력을 배양시켜 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를 이뤘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부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전의식에 있다. 그다음에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뭉치는 그 에너지에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함께 우리 뛰면은 우리는 멀지 않아. 진짜 최소한 일본 정도는 한 수 아래로 보는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세계 각국의 평가가 대한민국, 일본 이미 추월했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앞으로 차이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게 뭐 5년간 국방비 예산을 300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 같은 걸 많이 확충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기를 사오면 달러가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무기를 사오면 미사일 같은 거 사오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만들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미사일도 다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국방비를 쓰더라도 그게 국내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국내에서 돌아가고 오히려 국내의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써서 그 뭐 우리가 뭐 배도 사고 잠수함도 사고 미사일도 사고 뭐 비행기도 사고 이러면서 해당되는 산업이 발전하고 그 발전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또 수출을 해.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국뽕 뉴스가 너무 좋아요. 국뽕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 자신감이 우리 자신감이 생기고 빵빵하게 생기십니까? 자부심도 느껴지고. 근데 현실에서 오늘 아침 상황들을 봤을 때도 좀 이게 정치적으로 좀 뭔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불안한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뭐 아니 뭐 거기서 예를 들자면 뭐 이거 안 하고 뭐 그냥 박수 치고 이런다고 뭐 마음속이 달라지겠어요. 여기는 180명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뽕 뉴스에 포함되는 거고. 이게 나라냐 피켓 써갖고 아니 뭐가 나라가 잘못된데 코로나 K방역 하나만 가져도 잘했다고 해야지. 그리고 뭐 우리가 상임위에서 뭐 논리적인 사안별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뭐 우리가 큰일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답답하네. 왜냐하면 세계적인 트렌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온 대로 그 트렌드에 같이 쫓아가서 거기서 경쟁에서 이겨서 지금 해왔던 것처럼 아무래도 발전시키지 않는 건데. 그럼요.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국뽕 뉴스 보시면서 불안할 필요 없다. 아무리 발목 잡혀오고 딴지 걸어도 갈 건 우리 기차는 떠난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또 그런 선택에 보답하고자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국민의 뜻에 맞춰지는 일이 있다 한다면 그때는 단합된 힘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단합됐듯이 저희들도 똘똘 뭉쳐서 그 문제를 돌파해낼 겁니다. 우리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국뽕 뉴스 다른 주제로 또 국뽕 뉴스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분야별로 해서 국뽕 뉴스 계속 만든 이런 걸로 방송 이렇게 하시죠. 다른 데서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일하게 서울의 소리가 국뽕 뉴스를 지금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이상만 의원님이 계속 해주실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국뽕뉴스가 굉장히 앞으로 저도 좀 일주일에 연구를- 2번 해야 될 것 같아. 한 번 가지고는 안 돼. 연구를 해서 좀 더 최신의, 좀 더 좋은 자료를 이게 찾아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신 내용은요 사실 이제 그 세계 그 전문 기구에서 다 발표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료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국회의원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유엔 산하기관이랄지 그다음에 또 공신력 있는 국회의원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사실은 시장 그래서 뭐 영세 상인들이나 좀 어렵잖아요. 이분들은 우리는 어려운데 뭐 이런 말씀하시겠는데 뭐 차차 좋아지겠죠 그런 분들도.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이제 거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구조 자체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계적 트렌드의 유통 시스템이 자꾸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빨리 가. 지금 뭐 조금 저 지난번에 문제된 뭐 저 우한 형제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켓 배송. 그 저 뭐 여기요하고 그 이제 그 합병한다 그러고 난리인데 그거는 전 세계도 없는 그런 유통 시스템이에요. 그런 게 막 우리나라에서 생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경쟁에 뒤처지는 데는 이 탈락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현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시스템이 모든 유통업을 다 훼손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일부는 결합해서 또 잘되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잘되게 하는 부분들도 만들고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좀 뒷받침을 줘서 좀 조금이라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좀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좀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좀 정리가 되면 좀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자영업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영업 시스템이 바뀐다. 그렇죠. 바뀌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괜찮던 그 자영업들이 그 탈락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코로나 이런 사태에서는 온라인이 좀 활발히 판매가 되고 현장 판매는 약하고 이제 뭐 결국 온라인이나 현장 판매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떨어져서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제 각자 하는 분들도 좀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해야 되겠죠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같이 노력을 하고 이제 대신 이제 우리가 식당 같은 소형 그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만드는 독특한 메뉴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호해 줄 건가? 왜냐하면 그 짝퉁으로 그 뺏겨서 지들 막 팔지 못하도록 나는 평생 이 짜장면 만드는데 나만의 독특한 짜장면 레시피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독자성을 좀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이 작은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좀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국회에서는 더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실제 프랑스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업을 함부로 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종사하는 국민들의 숫자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한 번 경쟁에서 탈락이 되면 거의 잘 회복이 안 돼. 왜냐하면 직장생활 뭐 같은 경우에는 A 기업에서 만약 나오면 B 기업으로 가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선박 쪽에서 일하던 많은 설계 기술자들이 지금 비행기 만드는 회사의 그 설계 팀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전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자영업이 그게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국회에서도 열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 자영업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자기가 창의를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드는 데 좀 역점을 두고 그리고 그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낫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총량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확실히. 총량적으로는 네. 확실히 그렇게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거, 기술력이라는 거 이것도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는 이미 좀 엑셀레이터를 밟은 상황이에요. 아, 좀 달리고는 가속이 네.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이미 움직이면서 이제 서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점 더 빨라지는 형태고 총량적으로는 증가돼 그 안에는 내부 구성원 간의 형평성이 어떻게 될 네, 것이냐. 그렇죠. 요게 중요한 과제예요. 어떤 분배가 어떻게 예. 공정 분배가 될 거냐. 될 거냐. 아, 이 부분은 국회에서 많이 예. 해주셔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올바른 정부가 서서 세금도 정확하게 걷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의 통합을 위한 자금을 객관적으로 잘 써야죠. 근데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뭐 국뽕 뉴스는 아닌데 그 OECD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야 어떤 비리들이 사라지고 청렴도 국가 청렴도나 국가 이런 청렴도 부분들 이런 때문에 부분에서. OECD에서도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 공수처는 좀 확실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그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 이게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 검찰권이라는 거, 기소권이라는 거, 그거 절대 권력입니다. 네. 근데 그걸 한 개의 기관에 다 줘버리면 그 기관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고민을 하고 지 스스로의 생존용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수처 시스템으로 해서 분리해서 보다 정치적이고 좀 그러한 문제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움직여줘야 지금 있는 검찰도 좀 견제도 받고 또 사법 시스템도 안정화될 거예요. 네. 뭐 다 끝난 네네. 거예요. 국뽕방송 아쉬운데 그러게요. 좀 근데 더 오늘 맞으면 또 의원님이 좋겠는데. 다음 일정 있으셔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아, 마지막으로 저 시청자분들한테 또 저 유튜브도 하신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냥 서울의 소리 출연하는 게 낙입니다. 다른 유튜브 안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거는 저희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제 기구나 또는 평가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모순은 인간이 사는 사회인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극복하기 위한 또 과정이 그러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비전은 가지고 가고 희망차게 살 때 내부적인 생기는 모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네. 또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만들어내면 위대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모델 국가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아유. 뭐 저는 어저께 이제 뭐 계속 왜 저기 있어 감옥 갔는데 이러는데 제가 벌금 안 내서 갔다 온 거라 벌금을 냈기 때문에 쫓겨서 나왔고 또 내일 그 윤석열 장모 재판도 있고 네.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네네. 또 우리가 준비하는 그 큰 어떤 언론과의 어떤 싸움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서울 동부구치소 가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고 또 밤을 새워서 거기 있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뭐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파적인 걸 떠나서 단합되고 그런데 과정에서 이제 쳐내야 될 사람 우리가 쳐낼 수밖에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도 해야 될 과정이라 보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